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섬뜩한 이야기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현실 공포의 황제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도 교주님을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암튼, 우리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아주 조금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돌비님께 전해드린 키워드는 동네였습니다. 맞지? 네네. 이게 보면 동네 꼬마님 때문에 무서워진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일단은 사이비도 무서워졌고, 그리고 시골 마을도 무서워졌고, 여러 가지로다가 너무나 무서워진 게 많아요. 동네 꼬마님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일단은 돌비님께 말씀드린 키워드가 동네라고 제가 정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 키워드는 이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제가 돌비님께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좀 브랜드를 옮겼지 않습니까?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 옮기면서 이쪽 이제 관련된 타지분이세요. 근데 제가 조금 왕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브랜드에 계시다 보니까 좀 팁 같은 걸 얻고자 얼굴도 한번 볼 겸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가 듣게 된 얘기예요, 이게. 일단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80년도 중반에서 후반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정도 된 얘기겠네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 80년대 이 시기가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였대요. 대한민국이 뭔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 지방도시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의 일단은 주인공인 똘비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당시에 30대 후반이었으니 지금 50년대생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세대가 마지막으로 춥고 배고팠던 세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결혼을 해서 아기도 있고 하는데 이 아기들은 정말 춥고 배고픔을 모르게 키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누구보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일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유통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그쪽 지역을 통틀어서 어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독점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사회상이 급여를 안 주는 경우도 허다했고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서. 근데 이 유통회사도 물론 조금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었고 일도 엄청 빡셌지만 단 하나 급여가 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래? 그러면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똘비는 그 회사에서 상당히 일을 좀 했었고 똘비가 하는 일은 이제 물품을 매일 정해진 곳에 필요한 양만큼 배송을 해주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월결제를 하든 아니면 큰 곳 같은 경우 뭐 어음을 끊든 뭘 하든 그렇게 하는데 똘비가 아주 발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 미수가 거의 없었대요. 똘비는.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뭐한데 막 구슬르고 막 윽박도 한번 지르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수금도 잘 해오고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상당히 직급도 몇 직급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쭉 하는데 이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좀 함부로 대해요. 왜냐면 사람은 워낙 많다 보니까 너 일하기 싫으면 나가. 약간 이제 그런 시대상이었는데 해도 너무한 게 정말 야근이 많았대요. 하루에 잠을 3시간 자고 일해야 되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토요일은 무조건 일하는 거였고 일요일도 막 일했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 그에 비해서 급료는 굉장히 박봉이었고 똘비가 똘똘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올고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소연도 하고 너무 힘들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똘비도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똘비가 그때는 실장님이라고 그랬대요. 실장님한테 이제 단독으로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저 잠깐 얘기 좀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사무실 실장, 거의 실세였대요. 이 회사에. 딱 나오셔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고. 저 둘이서 얘기 좀만 나누시자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딱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렇게 독대를 요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고 저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묻고 다녔는데 뭐 직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월급을 좀 올려주시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사람을 더 채용해가지고 업무를 좀 분담해 주시든가. 아, 이대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는데 이게 싫으면은 그냥 나가. 일할 사람들은 많아. 그러니까 똘비가 얘기를 한 거죠. 어찌됐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기 있는 먼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10년 넘게 몸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지역사회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장이 아니 내가 뭐 지금 니들한테 강제로 일 시켜?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와서 이런 말 나한테 할 거면 하지 마.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기분도 너무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해서 주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 일하기 싫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참 근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일부터 일하지 말자고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배송을 나가고 실제로 일하는 직원의 거의 80%가 그냥 딱 일에서 손 놓고 각자 그냥 담배 피고 놀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무실에서 나오고 니들 뭐 하냐고 지금. 일 안 한다고. 이따위로 우리 대하는 회사 우리도 제대로 해줄 생각 없다고 해서 파업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막 그 실장님이 엄청 화를 내더래요. 그만두면 되지. 니들 이거 다 뭐하는지 영업방해하는 거냐고. 니들 콩밥 먹고 싶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었대요. 먼 산 쳐다보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으니까 그 얼굴 보기 힘들다는 사장님이 출근을 한 거예요. 사장님이 이거 무슨 일이냐고. 근데 참고로 이 사장님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독점 이 두 가지를 들으셨으면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었겠지만 굉장한 주먹이세요. 예. 굉장히 좀 그쪽으로 아주 특출나신 분인데 딱 사장님이 원래 나오면은 직원들이 그냥 고개를 조아리면서 열심히 일하다 말고 인사하고 다시 일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빠져 있으니까 야 니들 뭐하냐. 그러니까는 실장님이 땀을 삘삘 흘리면서 사장님 아니다고 제가 잘 해결하겠다고 사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것들이 돌았네. 야 니들 다 뒤지고 싶냐?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사장님도. 그러니까 직원들도 배째라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야 얘네들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코도좀 팡 치면서 열심히들 해라. 그리고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그러니까 실장이 똘비가 어떻게 보면 최고 주동자니까 야 똘비 그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어찌됐건 얘기하려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다들 일 나가.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단 알았다고. 오늘은 일합시다.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총 뭐 하면은 내일 다시 또 우리가 일을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조금 회유를 하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 야 섭섭한 게 있으면 와가지고 형한테 얘기하지. 알잖아. 이때는 형이잖아요 또. 형한테 얘기를 해야지. 넌 참 너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저 그냥 단순히 저 하나 잘 살자고 온 거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실장님도. 그러니까 실장님도 야 내 통장 보여줘? 내 거 급여 봉투 보여줘? 나도 임마 박봉이야. 회사가 떼돈 버는 거 같냐?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실장님도 분명히 뭐 권한은 없겠습니다만 저 사장님하고 독대하겠다고 자리 만들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실장이 야 그건 아니고 나도 목숨 내놓고 이래. 에이 그건 아니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문을 벌컥 열더래요. 그러면서 야 똘비 나랑 얘기하게 일로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실로 갔대요.
딱 앉아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야 그래서 니들 뭐가 문제냐? 그래 사장님 회사가 전보다 일이 이렇게까지 많아졌는데 저희 인원수는 똑같고 죽어나갑니다. 진짜 쉴 수도 없고 저희 급여를 올려주시던가 인원을 더 많이 확충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사람답게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뭐 그런 문제였어? 일이 많이 힘들어? 하면서 확 따독여 주시더래요. 많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게 이제 모든 직원들의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똘비 왜 네가 혼자서 이 총대를 다 메고 그러고 있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다들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총대를 맸다면 총대를 맨 건데 아무튼 사장님 좀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네 선에서 잘 마무리 한번 지어봐. 내가 너 섭섭지 않게 해줄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똘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하나 잘 살자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총대를 맨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사장님이 딱 보더니 일단 알았어. 일은 해. 일하고 내가 며칠 내로 생각 정리를 좀 하고 여기 실장하고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얘기해 줄라니까 일단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똘비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거예요. 예. 며칠이 지나고 이제 야근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밤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진짜 죽었는데 한 저녁 7시쯤 이제 다시 또 물건 하나 챙기고 있는데 예. 실장님이 오더래요. 똘비야 오늘 사장님이 얘기 좀 하시자는데. 사장님이요? 오늘 뭔 말씀 주실란가 보다. 야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하고 이제 실장님 손 잡고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 옆쪽에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실장님이 운전석에 타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은요? 그랬더니 너 밥 안 먹었잖아. 저 아직 밥 안 먹었다고. 사장님이 밥집으로 데리고 오라니까.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대요. 쭉 가면서 실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쭉 가는데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밥집까지 불러서 얘기할 정도면 나를 회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좋은 답변을 주시던가 뭐 그거이지 않을까? 어찌됐건 나는 내가 총대를 맨 만큼 확실히 하자 생각을 가지고 쭉 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시로 승격된 지가 오래 안 된 곳이에요. 여기가. 그 전에는 이제 리, 면, 읍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그냥 그 공장 부지 근처에서 나가도 그냥 논밭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가는 방향으로는 식당이나 요정이나 그러니까 요정 술집 이런 게 없는 방향으로 쭉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소장님 이 방향에 뭔 밥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은 싸구려들은 모르는 기가 막힌 밥집들이 있어. 일단 와 하고 차 타고 비포장길까지 올라올라가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냥 마을이 하나 나오더래요. 여기가 막 산속에 숨겨진 마을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있는 마을. 뒤에 작은 뚝방 하나 있고 밑에 한 5가구나 시골 집들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논밭 있고 그냥 그런 마을이더래요. 실장님 여기가 뭔 음식점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 여기서 기다리시니까 가가지고 일단 식사나 하자고. 여기 기가 막히게 밥 맛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냥 옛날 농촌에 있던 그냥 슬레이트 지붕 그런 집인데 거기에 사장님이 계시더래요. 옆에 사장님 차도 있고 인사를 했대요. 사장님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똘비 일로 와 밥 먹자. 그래가지고 똘똘결에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 집 안에도 완전히 그냥 옛날 농촌 그런 집이고 사장님 여기 식당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옛날에 식당 크게 하셨던 분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농사 지시는데 내가 한 번씩 부탁하면은 이렇게 밥을 주셔. 자, 너도 한번 먹어봐. 기가 막히다. 하고 있으니까 밥상채로 들고 들어오더래요. 보니까는 뭐 반찬 가짓수도 많고 맛있게 보이더라고.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사장님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똘비 너 되게 아끼는데 네가 꼭 그렇게 총대 메고 그래야 되겠냐?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아니요 사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모두가 다 잘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장님 헤아려 주십시오 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되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이렇게 몸 떡대도 엄청 좋으셨다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술도 한 잔, 2잔 받으면서 이렇게 술도 먹고 이제 밥상 물리고 다와상 들어오고 실장 옆에 앉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너 네 생각 절대 안 변할 자신 있냐? 그러더래요. 아, 사장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래도 이 회사에서 한 고집 아는 놈입니다. 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한 4명이 들어오더래요, 사람이. 한 손에는 그 몽당구 하나씩 들고 딱 사장님 뒤로 스더려 신발까지 신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야, 똘비야, 다시 말해봐. 너 생각 바뀌지 않을 자신 있냐?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속으로 그랬다. 이거 잘못됐다. 생각을 좀 하다가 여기서 생각 바꾸고 생각 바꿀게요 이러면은 오히려 더 두드러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직원들 편만 두고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애사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전 누구보다 사장님 사람입니다. 제가 사장님 진짜 이건 충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저 월급 몇 푼 올리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충정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무릎 꿇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하하 웃더래.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거 물건이다 물건. 야 니들 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더래요. 야 똘비 이거 물건이네. 와 자식 피 안 죽네. 야 너 일로 와 술 한잔 받아. 탁 호탕하게 술 한잔 또 따라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알았어. 내가 네가 말한 조건 다 들어줄게. 대신 너 내 밑에서 계속 일해. 너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헤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고 사장님 술을 계속 주시더래요. 너무 호탕하게 좋아하시면서 주거니 박거니 옆에 실장도 같이 술 막 먹고 똘빈 속으로 내가 이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그래도 해냈다. 직원들은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리고 사장한테도 내가 제대로 한번 얼굴 도장 찍었고 한번 해보자. 술이 얼큰하게 이제 취하죠. 그러니까 사장이 야 똘비 내일 좀 늦게 출근해. 여기서 자자. 그러더래요. 예? 아니 저 집에 들어가 봐야죠. 그러니까 똘비 너는 다 좋은데 참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자고 가자면 자고 가는 거지 마. 얘기를 하니까 똘비도 이제 그날은 기분이 좋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 좀 몇 개 이렇게 해놨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실장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보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작은 방들이 몇 개가 있었대요. 띄엄띄엄 독채라고 그러죠. 똘비, 실장, 사장도 독채로 하나 들어가더래요. 예. 들어가가지고 이제 탁 닫고 누웠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추웠단 말이죠. 지금이야 보일러 딱 버튼 누르면 확 들어오지만 그때는 연탄이나 아니면은 그때도 시골은 아궁이 쓰는데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넣어놨는가 따뜻하더래 아랫목이. 이제 내일부터 꽃길만 또 한번 걸어보자 하고 탁 누워있는데 다시 방문이 quick 하면서 열리더래요. 누군가가 봤더니 몽둥이 들고 있던 그 사장님 똘마니 하나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아갖고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잠깐만 하나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더니 뒤에서 뭘 꼼지락 하더니 편히 쉬십시오 하고 나가더래요. 문 타랑탕 닫고 뭐야? 하고 탁 누워있는데 이제 뒤에 아궁이 쪽에 턱턱턱 소리가 들리니까 그 장작을 더 넣어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술도 많이 먹었고 자고 있는데 코가 맵더래요. 코가 막 매워가지고 눈을 떴더니 야 방 안에 연기가 꽉 차 있더래요.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얼떨결에 이렇게 보는데 그 아까 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뚝딱뚝딱 한 자리 그쪽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더래요. 아궁이잖아요. 아마 옛날 아궁이 방에서 주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바닥에 균열이 나면 거기로 연기가 스멀스멀 나와요. 근데 사람 새끼손가락만 한 빵꾸가 뚫려 있더래요 거기에. 그 옆에 막 금도 가 있고. 그래서 거기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숨 막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창문을 열려고 창문을 옆으로 딱 제끼는데 창문이 안 제껴지더래요. 이게 나무로 된 창문인데 문 열고 나가려고 숨쉬기가 힘드니까 나무로 된 문이어서 이렇게 탁 미는데 바깥에서 창창하면서 뭘로 이렇게 막아놓은 자물쇠 같은 걸로 채워놓은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저기요 문 좀 열어주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막 연기는 차오르고 그래가지고 발로 빵빵 차가지고 문을 이제 깨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콜록거리면서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 실장님 그 다음에 똘마니 한 4명 쫙 서 있더래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고 나와가지고 콜록거리다 말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다들?
얘기하니까는 실장님이라는 사람이 아휴 하면서 고개를 잘잘잘 흔들더래요. 그러면서 실장님은 그냥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더래요. 실장님 이게 뭐냐고요? 얘기를 하니까 그 깡패 내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기를 그냥 사정없이 패더래요. 몽둥이로. 근데 맞으면서 느껴진대요. 이게 나를 겁주려고 윽박지르려고 때리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아 몽둥이로 패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으로 밀치고 막 뛰었대요. 막 뛰니까는 걔네들도 막 뛰더래요. 막 뛰는데 이제 사람이 두드러 맞다 뛰고 하니까 다리가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뛰다가 철퍽철퍽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한 두어 번 넘어지니까 다시 뒷덜미 잡혔고 끌려가가지고 또 한참 두드러 맞는데 사장님이 다시 옷 정갈하게 입으시고 앞에 오시더니 재질하더래요. 야 세워봐. 야 똘비 너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냐? 글더래요 사장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진짜 아깝거든 내가. 똘비야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사람 해라. 그러시더래요. 저는 사장님 직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그럼 어떻게 사장님 말씀 제가 퇴사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마음에 든다고 끝까지 네가 그렇게 반동분자처럼 빨갱이새끼처럼 그래야 되냐고. 네가 내 편에서 일해야지 새끼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야 너 저쪽 한번 쳐다봐. 쳐다보니까는 어스름해서 안 보이는데 달빛 때문에 보이잖아요. 저기가 방죽이거든. 저 방죽은 말이야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절대 물이 다 빠지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그러시더래요. 예? 저기 물 다 빠지면 가관이거든.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 저기에? 야 너도 저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싶냐? 그러시더래요. 사장님 근데 이건 좀 생각을 했대요. 일단은 살아야겠다.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이게 말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겁박 줄 때하고 사람을 일단 패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르대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걸 처리하고 제가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지. 야 내가 이 대답을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드려야 되겠냐? 똘똘한 놈한테? 야 실장아 그거 좀 잘 해주고 나 간다. 사장님이 가시더래요. 예. 똘마니들 데리고. 실장님이 옆에 와가지고 또닥이면서 야 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네 잘난 맛에 잠잘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그래도 사장님이 널 이뻐해 보여서 망정이지 임마. 너 아니었으면 방에서 죽었던지 나가서 죽었던지 너 오늘 임마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나가자마자 이놈의 내가 신고한다. 너희 새끼 너 한번 봐라.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실장님한테 실장님 나가시죠. 제가 내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단돌이 지어 놀라니까 실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얘기를 하고 실장님이 태다 줬대요. 집 앞으로. 오밤중에 내리자마자 어디로 달려갔겠냐고요? 파출소도 아니고 서로 달려갔대요. 서로. 예. 서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당직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사람 살리라고. 여기 어디 회사 사장놈이 나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사람 살리라고 하면서 막 오밤중에 가가지고 이제 난동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똘비가. 왜 그러냐면은 똘비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곧고 한성질하는 놈이거든요.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형사분께서 아유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막 뭐 적고 이렇게 뭐 마치 조서를 이렇게 받아 적는 것처럼 그분이 막 뭘 이렇게 적고 뭐 하고 하더니 일단은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무섭다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 거냐고 말아야 되는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일단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잘 하려니까 이거 뭐 사건 접수 내가 다 해갖고 다 처리해드리려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경관분이 어깨 동무까지 해주시고 이제 서 앞에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시더래요. 서 앞으로 쫙 에스코트해서 나오니까 실장하고 똘마니 4명하고 사장님 서 계시더래요. 이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찰하고요. 진짜 많이도 아니에요. 30년 전 경찰하고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예. 정말이요, 이거는. 이게 역사니까 제대로 된.
경관님이 어깨동무를 해주신 상태로 사장님한테 똘비를 인도를 해주시더래요. 사장님, 그 직원 관리 좀 잘하세요. 오밤중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고 사장님한테 본인을 인도를 해주더랍니다. 똘비가 서 앞에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막 질렀대요. 서 앞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아시잖아요. 그때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힘든 시기거든요. 뭘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착 차를 태우고 한쪽으로 가더랍니다. 이미 이 사장님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땐 정확한 정보가 없어 모르겠는데 이때 통행금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시대에 이제 어렸으니까. 저도 몰라요. 예. 예, 딱 어디로 가더니 똘비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진짜 너 마음에 든다. 진짜로 너 내 생각 없냐. 몇 번을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그 똘비가 한숨을 쉬면서 믿을 수 있겠냐고, 저를. 제가 다시 경찰서를 가든 아니면 더 높은 데 어딜 가 찌르든 저 믿으실 수 있겠냐고. 사장님, 저 여기서 그만할 테니까 믿어주시라고. 믿음 안 가겠지만,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냐 내 마지막으로도 믿어보마. 그러면 사장님 가지고 실장님이 나오셔서 또 실장님이 말을 또 해주더래요. 똘비야, 네 애들, 네 마누라, 너 하나 다치는 걸로 안 끝난다. 이제는 한 번만 더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면 너로 안 끝나. 지금부터는 네가 움직일 때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똘비, 너 정확하게 알아둬. 그리고 내가 하나 진실을 얘기해 줄까? 그러시더래요. 예? 네가 우리랑 술 마시러 나갔을 때 나머지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다 동의를 했거든. 너 하나 자르는 대신 너한테 주는 월급을 나눠서 주겠다고 했더니 다들 찬성했거든. 너 그건 알아? 네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는 알아? 네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는 아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정말이냐고. 너는 사람을 너무 몰라. 너 그냥 자르고 네 월급 나눠서 주겠다고 했더니 다들 얼굴에 한바구음 집더라. 그게 사람이야, 임마. 네가 누구 편에 서가지고 누구 돈을 받고 일하는지를 잘 생각해. 지금처럼 말도 안 돼 깝치지 말고 얘기를 하더래. 알았다고. 일단 알았다고. 근데 방금 하신 말은 진짜냐고. 진짜다고. 다음날 출근을 했대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니까는 진짜 직원들이 못 볼 놈 쳐다보는 눈빛이 섞여서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명한테 가가지고 형님 나 그만두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형님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우리도 얘기 들었어.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만둔다며. 아쉽다.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똘비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니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이럴까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저께 저녁에 진짜 실제로 말을 다 전달을 받았었구나. 그래가지고 형님 제가 부탁해놨으니까 저 그만두면 제 봉급만큼 다들 챙겨드릴 거예요. 형님 제가 그래도 드리고 가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형님들 누님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고마워 그러더래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진짜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때 똘비가 확신을 가졌대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만 접어두고 네. 이 실장님 입장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사장님 오른팔이었고요. 사장님한테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똘비를 데리고 그곳으로 간 거였는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은 진짜로 어떠한 오더가 있을 때 돈을 받고 쥐도새도 모르게 깔끔하게 치워주는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가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집을 내주고 환경을 제공해 주신 분들은 어디 어둠의 세계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진짜로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시고요. 이분들 역시 돈 앞에서는 다 눈 감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인 걸 옛날부터 거래를 해왔었고 사장님이 그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기에 실장은 그냥 데리고 갔던 건데 실장도 똘비라는 애가 똘똘하니 마음에는 들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약간은 반동분자 기질 이런 걸 좀 꺾어주고 싶었대요. 근데 사장님이 어찌됐건 진짜로 이뻐했고 그 자리에서 사장님도 죽일 생각은 없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겁박을 주고 풀어주면은 경찰서로 갈 거니까 전화 넣어놔라. 오늘 당직 누구냐. 그래가지고 전화 넣어놨었고
이 레파토리가 사장님이 짜주신 대로 싹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똘비를 회유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직원들한테 똘비를 퇴사시킬 테니 이 월급만큼 니들한테 더 주겠다라고 딜을 본 게 이 실장이 자기 밑에 직원 시켜서 딜을 본 거거든요. 그런 모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다 실장이 내놨었던 거고 사장은 거기에 매우 만족을 했었고, 그래서 똘비는 결국은 최고의 앞잡이가 돼요. 그 누구보다 최고의 앞잡이가 되고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돈을 번다는 거는 이런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목소리를 내준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하나 배웠고, 이분이 또 말씀 주시는 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 협상, 의논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이게 회사를 이끄는 입장에서 협상이나 의논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고 협박, 압박, 금전적으로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사람으로 봐선 안 된다, 직원을. 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주면서 칼같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거를 정말 잘하는 곳이 대기업이다. 우리는 그걸 깨달았고 누구 편에 서서 일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신 분이 두 분하고 친한 거예요. 실장하고 똘비. 예. 이 두 분이 지금도 같이 일하거든요. 사장님이란 분 회사 제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겁박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마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야. 결국은 사람을 회유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고, 네. 똘비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자기가 만약에 그때 이런 걸 깨닫지 못했다면은 지금도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것이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으면 나는 아직도 누구 밑에 똥 닦고 살고 있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동네는 사실 그 동네, 거기 동네도 사실 소름 끼치는 동네인데 그 동네 역시 돈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동네고, 똘비 역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돈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벌었고. 근데 그게 씁쓸하냐. 그래가지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우리가 애써 항상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외면하고 마치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같이 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회사를 성장시키고 우리도 같이 성장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토피아적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실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내 옆에 직원을 위해서 내가 일 그만두고 우리 가족들이 길바닥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호의 반기를 들으셔도 좋고, 네. 그게 아니다고 하면 사실 맞잖아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 예. 대부분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듣는 입장에서 복잡했어요. 네. 두 개의 얘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다 보니까 네. 좀 복잡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잘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동네꼬마님이 전달을 해주시는 거야. 뭐 영화죠, 영화.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데 영상화가 돼버리니까 머릿속에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씁쓸하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얘기를 동네꼬마님이 전달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뭔가 와닿고 소름 끼치고 뭔가 이건 공포다,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만약에 제가 풀거나 다른 사람이 풀었을 때는 이렇게 못 풀어요.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섬뜩한 우리 뼛속 깊이 또 와닿는 실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동네꼬마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이 말이 맞아요.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뭐 이 이야기는 난 안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도 돈이 더 우선인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이런 게 또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은 아마 아주 많이 심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목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목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좀, 아니,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도, 오늘은 뭐 보통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뭐 저거는 주작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릴 건데, 오늘은 좀 더, 좀 많이 안 믿기실 거예요. 안 믿기실 거고. 그리고 뭐 언제나 그렇듯 이제 제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들이 좀 많았지만 오늘도 공포보다는 제 상황 이야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큰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큰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몇십 년 만에 정말 평범한 삶을 좀 정말 짧게나마 즐겼는데 아마 앞으로 제 삶이 조금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좀 정상적으로 도움 주시고 이제 많이 받았던 응원에 보답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겪었고 이제 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로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기적분들이랑 돌비님한테 사과도 드리고 싶고 아니에요. 딱 때마침 현재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듣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규종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현상으로 고생을 하거나 어떤 큰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귀신을 본다, 무섭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님 네,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렛츠가 기릿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일단 기의 신이 저를 괴롭히던 확신을 처리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혹시 요즘에 무슨 꿈 꾸는 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후 관리차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안 좋은 게 보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이다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무당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으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숨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뭐 있지 않냐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너 일 처리되고 나도 당분간은 참 잘 지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 이제 여쭤보니까 네가 아주 깔끔한 복장을 검은 사제 복장을 입고 나타난대요. 근데 몸은 어디 전쟁이라도 갔다 왔는지 완전 상처투성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아주 슬픈 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다가 그걸 보다가 깨신대요. 그러길래 제가 사제복이요? 에이 뭐 조만간에 제가 뭐 그 예전에 스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쪽으로 전향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선생님이 저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갖고 그런 거라고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 곁으로 돌아갔고 다시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이전 시참에서 풀어드린 선생님 부탁으로 이런저런 무속적인 일도 도우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제가 처리할 수 있게끔 무속적인 일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무구를 어느 한 사찰에서 받아가지고 선생님 댁으로 전달해드리러 갔죠. 근데 선생님 댁 앞에 무당형님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저 일 해결되고 형님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떠나셨고 그 후로 정말 간만에 오셨던 거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대문 열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근데 뭔가 좀 조용해요,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때 딱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엄청 날카로운 듯한 기운이 저를 막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온몸이.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는 선생님 집에 살던 사람 수 외에 신발 숫자가 보였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무당 형님이 누구 데리고 왔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레 이제 다시 대문을 나가서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저 도착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일도 없으니까 옆에 밭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가시면 저 부르러 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밭일 좀 하려고 차 안에서 옷 갈아입는 도중에 선생님이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일하지 말고 차 안에 숨어 있듯이 있다가 좀 이따 나가는 손님 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한테 뭐가 보이는지 자세히 봐라.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라 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뭔가 또 심각한 게 터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대문 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데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니까 시야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째야 되나 하는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 대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고 그 뒤로 무당 누나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그 뒤로 난생 처음 보는 무복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요. 그 뒤로는 정말 놀랬던 게 신부복장을 하신 40대 아저씨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까 그 문자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20대 초반의 정말 해골 같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남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뒤로 또 누가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무당 형님이겠거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모든 사고랑 이성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진짜 이게 터지듯이 뛰다 못해가지고 진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 눈에 보인 게 그게 정말 정확히 아직까지도 눈만 감고 있으면 그게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게. 눈이 6개가 달려가 있어요.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그리고 그 눈은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표현하기가 힘든데 뿔이거든요. 근데 이 뿔이 긴 주둥이 끝에 송곳니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원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새들 자리 쪽까지 올라가고 뿔 형상을 만들고 있는 염소였어요. 그게. 악마잖아 이거.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했죠. 저게 뭐냐. 저기 뭐냐고. 사고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그냥 완전 흑염소였어요. 그냥 흑색깔 염소. 근데 그 주위에 도는 기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영가한테 기운이 도는 거는 기의 신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커매요. 기의 신은 노랗고 하얀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검었다라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검은 연기 같다, 홀로그램 같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운이었어요. 기운 딱 봐도. 이게 막 사지가 떨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모든 게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 걸 봐버리면.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들면서 이거 선생님이 내 뭐 사제복 입었다고 봤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미쳐버려서 그런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완전 모든 사고가 정지된 와중에 그 일행들이 무당 형님 차에 타고
무당 형님이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시더라고요. 무당 누나랑 선생님만 남은 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차 뒤에 숨어서 정말 고개만 살짝 빼꼼 내민 채 그 차가 간 방향으로 보면서 그 차가 완전 제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볼 때까지. 그리고 한참을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담배를 연달아 피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선생님 댁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안에서 누나랑 선생님이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분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면서 막 헛구역질을 하시는데 예. 그때 드는 생각이라고는 어디선 복문도 있어가지고 신당 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신장칼 들고 와가지고 두 분 돌아가면서 왜 이러시냐면서 제가 칼 막 쳐대면서 내가 뭘 해드려야 하냐면서 막 여쭤보는데 그냥 정말 고통스러워만 하세요. 헛구역질 하면서.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하시다가 문학 누나가 갑자기 백무아 나가! 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와 동시에 엄청 크게 토를 하시더니 무당 누나 입안에서 가늘다란 하얀 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 손이 바닥에서 물고기 마냥 파닥파닥거리다가 자세를 잡고 누구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마냥 손가락을 까닥까닥까닥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데 움직여지십니까? 안 움직이시죠? 완전 구르기에 빠져갖고 멍하게 있으니까 무당 누나가 한 번 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과 동시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크게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똑같이 입안에서 선생님한테는 손이 몇 개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개가 아니고. 그러면서 누나가 빨리 나가라고 새끼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공포에 완전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고 차 안에 들어가고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그 손은 뭐냐고, 그리고 그 애는 뭐냐고, 악마냐고 물어보니까 두 분께서 동시에 너 혹시 뭐가 보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두 분은 여지껏 그 애를 볼 때마다 검은 기운을 받고 느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렇게 왔다가 오늘은 갑자기 살을 내뿜었다면서. 예. 아까 뱉어낸 것들이 살이라면서. 너 뭐 봤냐 그래 물어보길래 아까 봤던 염소의 생김새랑 뭐 기운들이랑 이런 걸 설명을 드리니까 두 분이 또 동시에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돌아가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실명으로 거론을 할게요. 무당 형님 실명입니다. 예? 효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효재가 지금 그거한테 먹혀있다고. 살려야 되니까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앞으로 당분간 네가 좀 바쁠 거다. 시키는 거 좀 잘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근데 그게 뭐냐 악마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른다.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아는 한 한국엔 악마는 없다. 예. 자신이 느끼기로는 너를 도와줬던 기의 신의 반대쪽 모습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받들어졌고 그 받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이어졌고 했지만 너를 도와줬던 선행을 하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귀신도 있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악마로 보일 거고 악마로 느껴질 거고 악마가 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심지어 아까 그 신부님들도 구마를 했었고 모든 걸 다 했대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일단은 모른 체 하면서 제가 이제 시참에서 풀어드렸던 사이사이 일들도 도와드리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여쭤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효재 형님 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 역시나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구마, 퇴마, 뭐 어떤 기공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예. 근데 심지어 그 빙의되어 있던 남자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효재를 구하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체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모습을 알고서도 처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정말 미치겠다면서. 네. 그래도 어찌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하시길래 저야 뭐 물건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 주고 또 그거 받아갖고 드리는 게 다인데 제가 뭐가 고생이냐. 두 분이랑 효재 형이 고생이지요.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러갖고 약 한 달 전인가요? 오늘 시참하기 전 이제 선무당 이야기 시참하고 다음 날인가? 선생님 부탁하신 물건을 찾아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전달해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차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밖에 대문 밖에서 효재 형님이 엄니 저 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저랑 누나랑 선생님 3명이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효재 형님 목소리 속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뿜는 기운은 진짜 이게 너무 악하다 못해갖고 아팠어요, 이게 기운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당 누나가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마 쟤들 다 알아가지고 오늘 날 잡아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너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 니는 도망가라.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랑 인연 끊으라고. 내가 다시 너 찾아갈 때까지 이쪽으로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처리하면서 죽고 나서도 너에 대해서는 항고할 테니까 도망쳐라고.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어째 도망갑니까? 야, 그래도 연약한 여자들인데. 그래서 못 간다. 이것도 내 팔자다. 나도 부딪힌다. 하는데 두 분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네가 어찌해볼 그런 게 아니라면서.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효재님이 막 웃더라고요. 한참 엄청 크게 웃다가 문 열어봐라고. 이거 옆에 계시는 이분은 그냥 열 수 있는데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너희들이 직접 열어서 우리를 직접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무당 누나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할게요. 예. 미리야,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선생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냐고. 그거 다 결국은 힘 조금 센 조상기들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뭐 신의 대리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조상? 아이고 개소리 하지 마. 세상 어느 조상이 지들 손주 손발 다 잘려나가고 죽기 직전에 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사기쳐갖고 자신 받으라고 해 눌러앉아. 내가 그것도 다 쳐내줄게. 나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게 편해. 예. 하시면서 한참 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입구에는 그 20대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동공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눈이었어요. 쟤한테 보이는 거는. 그러면서 저쪽을 싹 쳐다보더니 너구나 하면서 동시에 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안에서 하얀 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미리 누나가 제 손과 선생님 손을 잡고 집 뒷뜰에 있는 개구멍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리 누나가 정말 야위거든요. 근데 저는 덩치가 좀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그냥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어디서 그래 힘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력님 힘이었겠죠. 한 손에 선생님 쥐고 한 손에 저를 잡으면서 완전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개구멍에 저희 둘을 집어 던지시면서 딱 막으시더니 도망가라고. 선생님은 지금 신령님 힘도 없고 쟤는 그냥 일반인이다. 그리고 저것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도망가봤자 못 막는다. 내가 최대한 여기서 막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나랑 효재 살리러 와달라고 하면서 저는 또다시 그룹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를 잡고 뛰라고 하시더라고. 뛰는데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저는 당시에 심장 시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미리 누나를 비켜가지고 나온 손 몇 개가 저희를 잡았어요. 선생님을 잡고 저희를 잡고. 근데 이게 그냥 영이고 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지장은 안 가고 그냥 계속 뛰었어요. 얘들이 막 다리 밑에서 저희를 잡고 타고 올라오는데도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손들은 제가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마까지 올라가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택시 있는 쪽으로 가서 택시를 잡고 선생님이랑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찢어지면 선생님이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 근처에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들었어요. 예. 정처 없이 떠나면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죠. 전화로. 그렇게 이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조금의 안정이 정말 험하게 무너지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존재의 등장에 그러기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밤이 12시가 지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처에 보이는 모텔로 가서 잠을 청하고 눈을 뜨니까 이제 신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전에 빙의 썰 시참했을 때처럼 영안이 완전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보는 게 남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열린 건지 아닌 건지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베란다 쪽에 하나가 보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열려버린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근데 이게 완전 처음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매일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화면 전환 없이 그저 노란빛 사이 속에서 엄청 큰 종소리가 그냥 천천히 땡땡땡 하는 꿈을 꾸다가 깨면 눈물을 그렇게 한참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깨다 보면. 예. 그런데 뭐 다른 꿈은 아니고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깨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근데 막 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효재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근데 그게 그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일단 내 지인 통해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그냥 훌떡 지나가듯이 한번 확인해달라 했으니까 아마 곧 연락 올 거다. 예. 근데 넌 어떻냐 말씀하시길래 영안이 완전 열린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한숨 쉬시면서 일단은 버텨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라 하시길래 선생님은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나는 다행히 살 맞은 거 금방 쳐냈다고.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금방 쳐냈다. 근데 미리랑 네가 걱정이라고. 효재랑. 근데 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숨어서 지내라 하시고는 끊으시고 또 며칠을 제가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만취한 목소리 플러스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효재가 갔다고. 효재가 떠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 가지도 못했거든요. 오면 예. 안 된다 해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미리도 완전 그냥 미쳐버렸대요. 모든 행동이 정지가 되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냥 눈 뒤집힌 채로 미쳐버렸대요. 예. 미리 누나도. 그래서 그냥 강제로 정신병원 들어갔대요. 효재 형님은 아무런 가족이 없던 상황이고 미리 누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던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 입원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 울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모든 불안함과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분노도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냥 제가 살면서 여지껏 짊어졌던 공포, 불안함, 모든 감정들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피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한테 알겠다고 선생님한테 건강부터 챙기시고 부딪히지 마시라. 정비를 하고 가자고.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개죽음이다 하니까 온갖 쌍욕을 하세요. 야 이놈아 니는 이게 참아지냐. 당장 내일 죽이러 갈 거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매몰차게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딱 정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 기다려달라고. 선생님이고 효재 형님 영이고 미리 누나든 간에 다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누가 이게 뭐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떠올라져요, 이게 머릿속에.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 물건을 찾으면 찾거나 사가지고 이걸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난생처럼. 집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이도 자다가 계속 뭔가에 크게 놀래서 깨가지고 경기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해만 떨어지면 애가 막 불안 증세 보인다고. 근데도 저는 아직도 매몰차게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 4일날 밤에 갈 거다. 힘들어도 조만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4일날 밤에 우리 집에 양쪽 부모님들 다 모여달라고. 네가 좀 전화 좀 돌려도.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전화기 끌 건데 내 절대 죽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찾지 마라. 내 4일날 밤에 간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그대로 다 해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며칠간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정신병자였어요. 뭔가 계속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4일날이 좀 며칠 전이죠. 한 3, 4일 됐죠. 집으로 갔고 집 앞에 준비해둔 항아리 같이 생긴 병 안에 물이 담겨 있었고 뚜껑을 달고 문 양쪽 옆에 세워두고요. 그 물 뚜껑 그 병 사이로 물을 뿌렸어요. 또 다른 병에 준비해온 거를. 그러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랑 아내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정과 이제 제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울음기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어떻게 찾아왔는지 하얀 손들이 제 가족 주위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나타난 거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그대로 안고 빨리 가족들한테 내 주위로 둥글게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됐다 할 때까지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면서 빨리 내 주위 둥글게 무릎 꿇고 앉아라 하고 다들 두 손을 잡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믿는 존재에 대해서 빌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 아들 손에 준비해온 십자가를 지어주고요. 그 손 위에 이제 제 양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딱 이대로 말했거든요. 여지껏 이제 제가 항상 대상 없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감사함도 없이 그저 부탁만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상을 정할 것이고 난 지금부터 당신의 개가 될 거고 노예가 될 거고 당신의 아이가 될 거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대가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일 테니까 정말 간곡히 간절히 부탁한다. 부디 악으로부터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내 지인들을 지켜줄 힘을 빌려달라고. 예. 아휴, 참 가늠이 안 되네요, 정말.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주님들도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이겠다.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도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한다. 악으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힘을 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분을 지명하니까 들어달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모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느님께 부탁드리니까 제발 힘을 좀 빌려달라고 아멘을 하고 딱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막 눈물이 팍팍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눈 계속 감고 있었어요, 그냥. 네. 근데 아들이 제 뺨을 만지면서 아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는 아들 손 감촉이 느껴지는다면서 딱 눈을 뜨려는 순간 기절을 했고, 눈을 뜨니까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거짓말같이도 집안에 있던 그 손들 전부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 뒤로는 제 가족들, 제 아내, 제 아이들 아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며칠 동안. 예. 근데 그 대가를 오늘 확인을 했어요. 네. 제가 오늘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수도꼭지 연금마냥 콧물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 신상 정보를 새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적고 민증번호를 적으려고 하는데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순간.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잃었던 거를 기억을 해내니까 밤에 와이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카톡푸사 이름을 확인을 했고 이름이 정말 낯서더라고요, 기억이. 그러다가 점점점 기억이 돌아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대가구나 했는데 지금 제가 또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따로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시들무가 예. 아닌 이 경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런 대가가 지금 무섭지 않아요. 저는 빨리 정말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고 정신병원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마친 다음에 세 분을 구해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백목님 오늘 이야기를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응원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든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도 진짜 귀신 에피소드 그것처럼 정말 한순간에 그냥 다 괜찮아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빨리는 아니고 어쨌든 해결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활동 자체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들을 수 있다면 힘내시라고. 맞아요. 아유. 돌아가시고도 아마 편히 계시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느낌이 받는 거로는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원 자체가. 아까 그 하얀 손 항상 미스터리로 나왔던 하얀 손이 네. 좀 급이 되는 귀신들이 날리는 살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 손 보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살들이 뭐 어쨌든 다치거나 작게 다치든 크게 다치든 해서 그 기운을 다시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가는 거래요. 손무연.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중간에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시들무에서 하얀 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런 것들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마 그걸 보셨던 분들은 근처에는 좀 급이 높은 애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센 애가 그런 걸 뱉어내고 달려들고 사람이 미쳐가고 다치거나 죽었으니까. 일단은 백목님 이게 그냥 진짜 거짓말처럼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백목님이 힘내셔야죠. 지금 정말 힘내고 다음에는 웃으면서 이거 막 울었던 거 이랬던 거 막 부끄러워할 만큼 정말 씩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백목님 진짜로 뭐 다음 주에 바로 해결돼도 진짜 그 뭐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야기 들려드리겠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속마음은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힘내시고
우리 또 귀족님들 지금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다 같이 또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백무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분이 백무님뿐만이 아니라 뭐 봉다리님도 계셨고 또 수많은 분들이 그런 힘듦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감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함부로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정말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한 번씩만이라도 진짜로 기도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바래주시고 하시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보는 마음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백묵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백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